안녕하세요. 스미더스입니다. 제가 말이죠. 방송이 지금 뭐 들쑥날쑥합니다. 이게 이제 왜 이러냐면요. 제가 트위터에는 설명을 좀 드렸는데 요즘에 이제 강의가 그 얼마 전부터 사실 올해 이번 달 초부터 이제 학기가 시작이 됐죠. 2학기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만든 강의가 제가 협동 강의까지 포함해서 총 4개입니다. 4개다 보니까 이게 다 녹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제 얼굴은 나오지 않습니다. 정분실하고 비슷한 구조로 가는데 일단은 그거를 먼저 녹음을 해야 저희가 이제 정분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덕적으로 그렇죠? 윤리적으로. 왜냐하면 저희 그 정분실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학생들이 또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강의는 늦게 올라오는데 정분실은 꼬박꼬박 올라온다 그러면 이 양반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적인 도덕적인 차원에서 강의 올리기 전까지는 정문실 올리지 않는다. 뭐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 사실 강제로라도 강의를 녹화를 하죠. 이게 강의 녹화가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이게 쭉 하고 있지만 보통 통상 다 이제 3시간짜리 강의입니다. 그러면 3시간을 풀로 녹화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뭐 상중하로 나눠가지고 쪼개서 하죠. 1시간씩. 하지만 그 1시간씩도 진짜 막 입에서 막 단내가 납니다. 왜냐면 이게 아무리 쉬었다 하는 거라도 그 정분실 20분 하는 것도 뭐 기가 빠지는데 강의를 3시간씩 그것도 4과목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12과목 물론 일주일 안에 그걸 소화하면 된다지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지금 온라인 강의를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건데 강사들도 죽을 맛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방송이라는 건요 여러분 귀로 듣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2초만 이 정적이 와도 방송 사고다 뭐 이런 식의 반응들을 보이시잖아요. 왜 이래 꺼졌나 고장났나 이러시잖아요. 근데 오프라인 강의는요 한 5분 아무 말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게다가 제 아니라도 뭐 질문을 한다든지 또는 뭐 수업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좀 깎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온라인 강의 그게 안 됩니다. 이게 다 기록이 남기 때문에 심지어 화장실도 못 갑니다. 온라인 강의니까 뭐 갈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점을 알아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강의도 열심히 하고, 정무실도 열심히 하고, 개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법적 어떤 그 처리도 열심히 하는 그런 스미더스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도 저한테 뭔가 득을 주진 않지만 제가 뭐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이런 게 희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일거리 삼아서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광고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그 황야의 1위님이 또 계시고 또 저희 그 제가 예전부터 이게 현대해상의 하이플래너 김땡욱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본명을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김땡욱 왜 김동그라미 욱이라고 이제 그렇게 해왔는데 이것도 사실 이분한테 예의는 아닐 것 같아요. 물론 양해를 구하긴 해야겠지만 어차피 핸드폰 번호도 공개된 마당에 누구다 전화 걸면 안녕하십니까 저 하이플래너 김아무개입니다라고 말씀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본명을 얘기하겠습니다. 현대해상의 김상욱 하이플래너입니다. 김상욱 하이플래너께서 뭐라고 김상욱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예전에 그 EJ의 뭔가 그 회계사 김동욱 회계사인가 뭐 그분이 또 생각이 나네요. 이게 김 아무개 욱은 아무래도 팟캐스트나 이런 뉴미디어 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다. 뭐 이렇게 망상을 늘어나 봅니다. 아무튼 새로운 보험 상품을 저한테 이제 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쭉 했던 게 뭐냐면 그 코로나 특약 운전자 보험에 코로나 특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화재 보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불이 날 수도 있으니까 화재 보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올 추석 부모님을 뵙지 못하는 분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유간편 플러스라고 하는 아픈 부모님들을 위한 이제 그 보험 상품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상해라든지 사망, 암 진단 이런 거에 있어가지고 바로 이제 비용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보험 상품이 있었고요. 네 번째로 교지가 온 게 바로 이
보험 상품입니다. 여러분 쭉 말씀드렸죠. 이제 운전자 보험의 특약, 그 다음에 코로나 특약이 맨 처음에 조심스럽게 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재 보험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모님 이제 건강 관련 보험들이 왔었죠. 그러면 뭐가 남아 있습니까? 지금 몇 개 남아 있는데, 지금 만만하게 남아 있는 게 어린이 보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린이 보험이 왔습니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다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상욱 하이플래너입니다. 오늘도 방송 3개 다 들었습니다. 밀린 예전 방송을 듣지 못한 이유로 안양 사시는 걸 트위터 보고 알았습니다. 예, 뭐 그렇습니다. 1호, 2호 광고주 축하드립니다. 저도 1인님 표 지갑을 쓰고 있는데 가죽 품질은 물론 세련된 디자인에 늘 만족하며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예. 참고로 황야일이님께서는 지금 일단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칼 만드는데 전념을 하고 계십니다. 칼 만드는데 전념을 하고 계시고요. 뭐 가죽 제품도 물론 주문 제작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홈페이지가 리뉴얼 중이라서 아마 조만간 다시 정리가 되지 싶고, 다만 이제 지금은 이제 주문 제작으로 칼을 만들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광고 얘기 나온 김에 황래님께 주문을 하시면요, 어떤 형태의 칼을 만들어 달라, 사이즈는 어떻게 해달라고 주문을 하시면 딱 보시고 이게 법에 위반됐나 싶으면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합법적이다 싶으면 이제 제작을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뭐 등산 라이프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긴 장검을 만들어 달라고. 근데 황래희님 이 긴 장검을 만들 수 있는 그 장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긴 장검은 안 되는데, 그래서 좀 긴 칼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이게 참치 자를 때 쓰는 칼이다, 회칼이다 라고 하시면 뭐 검토해보고 회칼로 만들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참치 자를 때 쓰는 칼 있잖아요. 그런 걸로 다 이제 법 지키고 합법적으로 하신다는 거. 그리고 황래희님 칼은 제가 보기에는 영험하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보통 칼이라는 게, 명검은 말이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명검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물론 끊임없는 단련, 뭐 당금질과 이제 그 철광석을 추출해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막 당금질을 해서 이제 만드는 것도 있지만, 공장에서 나온 당금질 되어 있는 어떤 그 판강철 소재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잘 돼서 나오는 게들이 있거든요, 요즘에는. 왜냐면 옛날 칼이라는 게 사실 말이죠, 이런 말씀 드리긴 못한데, 옛날 칼 중에 옛날 그 장인들이 칼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면 명검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 장인의 칼이 다 명검은 아니에요. 그 중에 한두 자루가 명검인 겁니다. 왜냐면 그만큼 수율이 안 좋아요. 왜냐면 수공으로 만드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그때 장인이 만들었던 칼 100자루를 갖고 와서 지금 우리나라 공장에서 만든 칼 한 자루하고 계속 부딪히는 격검을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한 10자루 정도 살아남고 나머지 90자루는 작살이 날 겁니다. 왜냐면 현대 그 공법으로 만드는 강철이 훨씬 더 치밀하고 단단하거든요. 첨단 기법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런 건데, 뭔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이제 철의 순도가 과거에 높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그 소위 명검으로 불리는 철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운석, 그러니까 우주에서 떨어지는 운석으로 만드는, 운석 중에도 이제 철광석이 함유되어 있는 철광석 덩어리인 운석이 있습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우주 공간에서 철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걸 재련하게 되면 순도 높은 강철이 나오게 되죠. 이걸로 이제 칼을 만듭니다. 그게 과거 그 월양구청과 뭐 부차가 썼다는 그 간장과 막야라는 칼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국지에 보시면 그 간장과 막야를 만들고 남은 조각으로 이제 단검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태사 왕륜이 갖고 있던 칠성검입니다. 칠성도라고도 하죠. 그 칠성검을 이제 조조가 빌려가지고 그걸 빌려가지고 동탁을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죠. 그게 삼국지 스토리인데 얘기가 어떻게 이렇게 진행되나 모르겠는데, 그치. 그러니까 1인님 칼이 왜 명검이냐, 1인님 칼을 만들면서 늘 손을 다칩니다. 보시면 까딱 잘못하면 손 다치세요. 이게 이제 회전 장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크고 작은 부상을 입으십니다. 그래서 이 칼들이 1인님의 피를 머금고 있습니다. 1인님이 이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한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뭐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분의 어떤 그 과거사를 보면 한국의 현대사가 그대로 녹아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뭐 다이아몬드 하시고 뭐 하시고 여러분은 그것까지만 아시잖아요. 저는 그 이전에 그분이 젊을 때 뭘 했는지 직접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야말로 저 점심은 금강산에서 저녁은 백두산에서 이렇게 드시고 오셨던 분입니다. 1970년대 80년대. 예.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해군에 계셨고요. 아무튼 뭐 그랬는데 이리님의 이제 피를 먹고 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 이제 명검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리님한테 칼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여러분이 끄적끄적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리님한테 보내줘 보세요. 그럼 이리님이 이게 될만하다 싶으면 만들어 주시는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 뭐 그런 거죠. 하여튼 이제 그런 주문 제작을 하실 수 있다. 그래서 황야의 1위님께 DM을 보내시면 됩니다. 황야의 1위 또는 데볼프라고 트위터에 검색을 하시면 음산한 분위기가 도는 트위터 계정이 하나 나올 겁니다. 그쪽으로 주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던 광고 계속 하겠습니다. 2호 광고가 갑자기 끼어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가죽 품질을 만족하면서 쓰고 있다라고 이제 1호 광고주께서 2호 광고주님의 제품을 두둔하셨고 칭찬하셨고요. 그 다음에 1호로 보험 계약하신 분, 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최초로 정문실을 위해서 정문실에 내가 후원을 하느니 대신 광고를 통해서 정문실 후원을 대신하겠다라고 하신 그 뻔뻔한 이게 사실은 제가 만약에 후원을 받게 되면 후원을 받지 않습니까? 만약에 후원을 받으면 아니 나한테 후원을 해야지 왜 광고 자기 보험을 들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게 뻔뻔한 얘기인데 정문실의 펜은 다 그 모양이다. 스미더스하고 똑같다. 뻔뻔함이 정도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하여튼 이제 그분께서 그 보험 계약을 하셨는데 창원에 계시는 분이고요. 보험 계약 하셨는데 운전자 보험을 계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약하신 거는 운전자 보험인데 방송에서는 계속 자동차 보험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서 듣는 내내 조마조마했다는 겁니다. 근데 바꿔 말하면 자동차가 있으니까 운전하는 거 아닙니까? 운전자 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이나 뭐 도찐 개찐이다. 어차피 광고하는 입장에서는 아마 빨리 하고 넘어가자 라는 생각밖에 없다. 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본론이 지금 시작됩니다. 이번 광고는 어린이 보험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어린이 보험 나올 때가 됐죠, 이제. 그렇다면 과연 이 정문실 듣는 많은 미혼분들께서는 이 방송 광고를 안 들으셔도 되느냐? 아닙니다. 어디선가 당신이 과거에 낳았던 어린이가 자랄 수도 있어요, 지금. 지금 이 순간에. 언제 어디선가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아파하고. 그러면 보험 가입하셔야 됩니다. 현대해상의 어린이 보험은 업계 1위라고 합니다. 바로 굿앤굿 어린이 보험이라고 하는데요. 굿앤굿, 굿굿 어린이 보험입니다. 쌍굿.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15세 미만 암 발생자 수가 연평균 1000명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비해 현대해상 어린이 보험은 암 진단, 암 수술, 암 입원에 대한 가입 후 면책 기간 없이 바로 지급합니다. 타사에는 보통 90일의 면책 기간이 있습니다. 이 면책 기간이라는 게 뭐냐면 가입하고 나서 일정 기간은 지나야 이제 보험금을 적용을 해드리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지난번에 이제 그 말씀드렸던 그 현대해상의 유간편 플러스 노인분들을 위한 보험 같은 경우에도 그 90일 이후에 감액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0일 이내에 만약에 진단이나 수술을 하게 되면 이거는 조금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데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면책 기간이 없다는 겁니다.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내일 암 걸릴 것 같다. 그럼 오늘 계약해도 내일 암 걸리면 암 진단 받으면 바로 보험금을 준다는 겁니다. 와우. 보통 이제 자기 자식을 데리고 보험 사기 하는 인간은 없으니까 아마 최소한도의 인간적인 양심에 믿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통 자기 자식 데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솔직히 좀 그렇죠. 그게 사실 그 정도의 그 금수 같은 마음을 가진 부모한테는 그냥 돈 줘야 됩니다. 그냥 먹고 떨어져라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인간적으로 뭐 그렇게 통 크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치아 관련해서 크라운, 임플란트 시술은 감액 기간 없이 보장금액 전액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보통 제가 전화를 받지 않습니까? 070이나 뭐 이런 오는 전화를 다 받습니다. 저는 일단 딱 받는 순간 치아 관련해서 뭐 안녕하세요 라이나 생명 이런 바로 끊어버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 방송에서 제 방송에서 치아 관련 보험 얘기를 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지금 갑자기 좀 갑자기 급 현타가 온다고 할까?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치아 관련해서 크라운 임플란트 시술은 감액 기간 없이 보장 금액을 전액 지급한다고 하고요. 이런 어린이 보험은 만 30세 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대해상은 만 30세 이하를 어린이로 취급한다는 겁니다. What? 김상욱 하이플래너 생각에는 100세 시대가 돼서 그런 게 아닌가 싶다고 이제 드립을 날리셨는데, 하하, 만약에 28 되시는 분께서 전화하셔가지고 저 어린이 보험 가입하고 싶은데요. 자녀분이요? 아니면 저요? 이러시면 이런 분도 가입시켜 드린다는 겁니다. 제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아픈 사람은 현대해상은 돌봐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뭐 그렇다는 거고. 어린이 보험은 목적 자금용으로 준비하시기도 합니다. 보통 20세쯤 대학 등록금으로 쓴다든지 재수하면 소용이 없겠죠. 30세쯤 첫차 구매 등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30대 첫차 구매라. 나쁘지 않네요, 그것도. 보통 아이들 보험을 실비보험만 들어놓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기회에 내 아이를 위한 종합보험과 저축용으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라고 이제 이 사연이 끝이 납니다. 30세 이하 되시는 분들은 본인을 위한 어떤 보험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겠네요. 굿앤굿 어린이 보험입니다. 현대해상 김상욱 하이플래너가 이제 소개, 물론 그냥 제가 이렇게 광고를 해드리는데 말이죠. 광고는 여기서 듣고 여러분이 현대해상 대표 번호로 전화하셔가지고 저 현대해상 굿앤굿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요 이러시면요, 저도 빡치고 여기 김상욱 하이플래너도 빡치고 현대해상만 땡큐가 됩니다. 왜냐면 이게 말이죠, 김상욱 하이플래너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 겁니다. 이게 사실은 뭐 인상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시에 광고를 넣었는데 지금 딸랑 한 명 이렇게 가입을 했고, 지금 솔직히 저도 그렇고 김상욱 하이플래너도 지금 손이 바짝바짝 마르거든요. 지금 거의 한 달이 다 돼가는데 광고 효과가 없다 이러되면 사실 저는 이 광고 전체를 다 접을 생각입니다. 한 3개월 해보고 광고 효과 없으면 접을 겁니다. 정부실은 다시는 광고를 받지 않는다, 이런 지금 각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30세 이하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가입을 하십시오. 어차피 뭐 저금이잖아, 저금이고. 얼마나 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면책 없이 바로 준다고 하니까. 아무튼 굿앤굿 어린이 보험, 현대해상 김상욱 하이플래너였고요. 핸드폰 번호는 010-9067-8054번입니다. 010 빼고요. 어차피 다 010 누르니까 요새는 9067-8054. 유튜브나 팟캐스트 방송에서 이렇게 남의 핸드폰 번호를 바로 불러주는 거 최욱 씨와 저밖에 없습니다. 9067-8054 김상욱 현대해상 하이플래너에게 보험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광고 했고요. 여러분이 지금 눈앞에 보는 괴물 사진은 반문 6대장 중에 한 분이 이제 환수메스 보봉의 박춘봉님께서 점심 반찬으로 드신, 이게 아마 서대인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이제 굉장히 밥을 화려하게 드십니다. 특히 이제 외갓집에 가실 경우에, 서해 안에 외갓집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밥이 차려 나옵니다. 심지어는 인당 물고기가 2마리씩 이렇게 제공되고 간장게장에 막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사실 환수메스 보봉이라고 하는 반문 6대장 중에 어떻게 보면 한 3번째 부자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부자는 수계님이고요, 2번째 부자는 메이비님, 또 3번째 부자가 이제 박춘봉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스미더스는 몇 번째 부자냐? 저 맨 끝이에요. 내가 부자면 네가 하고 있겠냐? 네. 아닙니다. 자,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좀 길게 해보죠. 좀 길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뉴스도 소개해 드릴 거고 몇몇 사연도 소개해 드릴 건데 며칠 전에 이제 여기 요런 글이 있어가지고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평생 죄 지은 적 없는 수학 교수가 판사를 노려서 석궁을 쏟아 빗나가면 4년형이고 여자 소방관을 때려 죽이면 전과 45범도 2년형을 받는다라고 이제 글을 쓰셨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소방관을 또 폭행해 가지고 이제 경찰서에 잡혀온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2년 전에 모 여성 소방관을 구타를 해가지고 그 여성 소방관을 사망케 한 원인을 제공했던 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여성 소방관을 구타했을 때, 구타하고 나서 이제 그 여성 소방관이 죽었는데 2년형을 선고받았다는 거죠. 아마 이제 과실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 사건을 쭉 따지고 들어가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응급 상황에서 이분이 이제 이분이 야, 이 새끼라고 하긴 그렇고 이 양반이 이 전과자가 술에 취해가지고 주치난동을 자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술에 취해가지고 구급차가 왔고 다쳤나봐요. 구급차가 왔고 치료를 하는데 이 사람이 그 여성 소방관 치료해주는 응급 여성 소방관의 이제 머리를 한 대 때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그게 뭐 모멸감이 든다 어쩐다 해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그러고 나서 한 20일 있다가 그 여성 소방관이 사망을 한 겁니다. 아마 이제 뭐 뇌출혈이다 아니다 뭐 말은 많아요. 말은 많은데 하여튼 이제 그 인과관계가 바로 사망을 한 게 아니라 20일이 걸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2년형이 나온 거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나름대로 제가 뭐 내용은 잘은 모르지만 나름대로 이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그 앞에 예를 들었던 이제 수학 교수가 판사를 노려서 석궁을 쏟아 빗나가면 4년형 하고 여자 소방관을 때려 죽였는데 2년형이다. 이게 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이런 판결에서 중요한 점은 가해자가 의도한 가해의 수준 또는 의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 교수가 판사를 석궁 쏜 거는 살인을 목적으로 했는데 다쳤으니까 살인 미수 및 상해 치상이 됩니다. 살인 미수는 살인을 시도했는데 안 된 거고 상해 치상은 이제 그 폭력을 가해서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학 교수가 판사 복부에 석궁을 쐈습니다. 일반적으로 석궁이라는 거를 배에 쏘게 되면 그 사람이 맞고 중상을 입거나 사망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살인 미수가 적용이 된 겁니다. 게다가 그 교수의 가방 안에는 뭐 칼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결박을 할 수 있는 로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재반의 사정을 봐서 아 얘가 준비를 하고 왔구나 계획적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살인 미수를 적용을 했는데 그나마 상처가 그렇게 심하지가 않고 또 석궁 자체도 이렇게 뭐 좀 부실하다 뭐 이래가지고 또 부러진 화살이 어쩌저쩌네 이래가지고 이제 4년형이 선고가 됐던 겁니다. 살인 미수 치고는 굉장히 가볍게 처벌을 한 케이스입니다. 반면 이제 여자 소방관을 때렸는데 또 그 사람이 한 20일 뒤에 죽었는데 이 전과 45번은 왜 2년형을 받았냐. 이거는 제 상식으로 보기에는 일단 이 전과 45번이 이 심신상실 상태 그러니까 음주해가지고 술에 취해있던 상태였고 그 다음에 머리를 이제 몇 대 쳤다고 해서 사람이 바로 죽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거기서 만약에 여성 소방관이 바로 돌아가셨으면 살인 미수나 이제 그 심각한 수준의 과실치사로 적용할 수 있는데 문제는 한 20일 있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연결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연결시키는 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형이 선고됐다는 거는 일단은 과실치사로 봤다. 한 대를 툭 쳤어도 머리를 때린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귀책 사연이 있다고 봐서 사람을 때려서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봤던 거고 다만 음주를 했다. 그 다음에 의도적인 건 아니다. 의도적으로 그 여성 소방관을 노리고 술을 먹고 취한 척해서 부르고 이렇게 그 예비 음모를 한 건 아니었다. 라고 해서 이렇게 2년형이 선고된 거고요.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상식을 기반으로 해서 판사가 자기 양심껏 판결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 이 여성 소방관 전과 45번 2년형 같은 경우에도 이 전과자가 여성 소방관의 유족하고 금전적인 합의를 충분히 했다면 몇 억을 피해 보상금을 드리고 합의를 했다면 집행유예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근데 그런 게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실형이 선고된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사건 자체는 우리가 겉만 보고 욕을 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비난을 하기는 쉬운데 디테일하게 내용을 들어가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지 않으면 함부로 쉽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이라는 거는요. 사실 재판을 뭐 당해보시거나 이건 사실 구경 가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사자나 본인의 가족이 직접 이런 재판에 걸려서 억울한 일을 한번 당해보면 아 이게 이 바닥이 이렇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판사도 어떤 사건을 접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심의하고 검토하고 판결을 하고 싶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국씨나 뭐 이런 재판 27차례 8차례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사기 사건이나 또는 일반적인 뭐 폭행 상해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 재판이 많이 해봤자 한 4-5번밖에 안 갑니다. 그리고 이것도 막 서면 제출하고 실제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판사가 그러셨어요 라고 이제 피의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습니다. 왜냐면은 왜 그러냐면요, 그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냐 신뢰할 수 없는 대상이냐의 문제가 생깁니다. 재판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판사는 법관의 말을 우선시합니다. 여기서 법관은 누구냐? 검사, 그 다음 변호사. 그러면 형사재판에 걸려있는 범죄자인 피고인의 말은 가장 신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의 이익이 걸린 문제니까. 범죄자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어느 정도 수사가 완료가 되고 검찰에서 보강 수사가 돼서 어느 정도 되는 사건이 올라오게 되면 자기가 봤을 때 증거에 의해서 납득이 될 경우에는 판사 입장에서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객관적인 차원에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한 건데, 그리고 증거도 있는데, 이게 아무리 모함이다 어쩐다 부인을 하더라도 이걸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그러니까 지금 재판에 제출된 증거가 허위다 또는 재판에 제출된 증거에 반대되는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재판에서 수사기관에 의해서 재판에 제출된 증거들이 우선시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판사 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판사가 돼가지고 내가 양심에 따라서 열심히 일해야지 싶어도 수요일 하루 종일 재판을 하는데 사건이 한 20건 30건 올라와 보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읽고 간다지만 그게 일단 재판에서는 그냥 얼굴 보고 대충 증거 서면 챙기고 실제로 읽어보고 검토하는 거는 밤에 혼자 자기 사무실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수선한 재판장에서 이런 걸 다 일일이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재판장에서는 최소한도의 그 사람한테 이제 물어볼 거 있으면 좀 물어보고 반성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결백을 주장하는지 이런 것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또 얼굴도 확인하고 하는 거지 거기서 뭔가 진실이 밝혀지거나 하는 경우는 크게 없습니다. 민사재판이고 형사재판은 특히나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검찰까지 안 올라가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또 사건이 이제 걸리게 되면 검찰 단계에서 어떻게든 무마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뭐 판사들이 일이 많다. 하여튼 뭐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고요. 봅시다. 오늘 첫 번째 뉴스는요, 이겁니다. 이건데, 문 대통령 퇴임 후 기거할 양산, 이게 주간동화에서 나온 건데, 중국 바이러스 센터 설립 논의로 와글와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기사를 크게 신뢰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기사를 누가 썼냐?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라는 양반이 있었습니다. 신인균의 뭐 안보TV, 안보 채널 뭐 이런 거 하시는 분이죠. 100만 구독자를 거느리고 있는 분인데, 이 양반이 너무 선정적인 방송을 하기로 밀떡사이에서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뭐 김정은이 지금 쿠데타가 났다는 둥, 뭐 미국이 뭐 북한을 이제 빨리 폭격해갖고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둥, 막 늘 이런 식으로 한 세네 발 더 앞서가시기 때문에 이분이 쓴 기사, 제보했거나 작성하신 기사 같은 경우도 솔직히 그렇게 크게 신뢰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안 볼 겁니다. 안 볼 건데, 다만 제가 여기서 하나 주목됐던 게 뭐냐, 이 기사의 이제 대략적인 내용은 뭐냐면 경남 양산에 중국이 이제 바이러스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싶다라고 해서 뭐 중국이 또 100% 돈을 다 대가지고 바이러스 연구실험실,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같은 거는 첨단 바이러스 연구실험실을 경남 양산에 만들고 싶다는 겁니다. 이거 일단 정신 나간 소리고요. 왜냐면 이거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서 뭐 생물학전 시험하시 같다는 얘기 같은데, 하여튼 뭐 그거는 뭐 나중에 무산될 수도 있는 거니까. 제정신이면 안 받겠죠. 안 받겠는데 이걸 누가 제안을 했냐, 여기에 이름 하나가 나옵니다. 이걸 중국에서 먼저 뭐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지를 제안하고 나선, 적극적으로 이 부지를 제안하고 나선 인간이 있어요. 이 땅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바로 김두관입니다. 얘가 그 중국의 바이러스 연구센터 설립 후보지로 양산시 물금에 위치한 양산 부산대병원 유휴지를 제안하고 나섰다는 겁니다. 전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김두관이 왜 이러고 앉았냐. 김두관은 이제 대선 후보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죠.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잽도 안 되는, 깜도 안 되는데, 김두관은 계속 대선 후보가 되고 싶어서 지금 방방거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김경수가 실형이 선고받아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고 친문이 아무도 없을 경우에는
뭐 이재명, 그 다음에 이낙연 이렇게 두 명만 경선할 수는 없으니까 김두관이라도 끌어올리려면 뭐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두관 입장에서는. 근데 돈이 없잖아요, 김두관이. 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인간이 중국 쪽에 그 정치 자금을 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중국의 후원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 이런 어떤 해선 안대를 어떤 짓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이 김두관을 조심해야겠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뭐 나머지 내용은 약간 좀 허황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참고 삼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거부터 하죠. 이거 제가 이거 보고 대충 짐작은 갔었는데 이게 좀 해도 너무한다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또 밖으로 새 나온 것도 웃기고, 그 김현미 장관이 실거래가 통계를 처음 본다라고 이제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금까지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산출한 집값 통계를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동안 시장이 안정됐다는 메시지를 낸 이유가 정부 입맛에 맞는 수치만 골라서 봤기 때문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장관이 밑에 사람들이 보고해준 데이터로 이제 업무를 하긴 하는데 밑에 사람들이 왜곡된 데이터만 줬다. 그러면 장관은 이 데이터를, 이런 데이터가 있다는 걸 아예 몰랐다는 거냐, 또는 시세를 아예 몰랐다는 거냐가 되는 거고. 근데 그렇게 욕을 많이 먹으면요, 네이버 부동산에만 들어가 봐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시세가 이렇다는 거는. 근데 애써 무시해 왔다는 거죠. 기사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면, 전문가들은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 기록을 세운 상황에서 통계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며 사실이라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그동안 실거래가 기반 통계를 보고하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입장을 밝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21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모 의원이 실거래가 통계 등을 화면에 띄우면서 이 수치들을 알고 있냐고 물었을 때 김현미 장관이 처음 본다고 답변해서 좀 놀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의원조차, 의원실도 제가 왜 저 양반 저걸 몰라? 이렇게 놀랐다는 거죠. 실제로 기록을 보면 송원석 국민의힘, 전 자한당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한당 의원은, 송원석 씨는 제가 알기로 기재부 차관 출신인가 국장 출신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입니다.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14% 올랐으나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40%, 평균 매매 가격은 44%, 중위 가격은 42% 상승했다며 이 통계를 보고받은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송 의원의 질의에 김현미 장관이 없다. 밑에 3개 실거래가 지수, 평균 매매 가격, 중위 매매 가격은 제가 처음 본다라고 답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거래가가 40%나 올랐는데 장관은 40% 오른 건 모르고 있었고 그냥 14% 정도 오른 줄 알고 있었다는 말이 되는 거죠. 이 내용만으로 보면. 사실상 지난 7월 김 장관이 3년간 서울 아파트 값이 14% 올랐다고 발언한 이유가 실제로 다른 통계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김영국 국토부 대변인은 거래된 사례만 반영하는 실거래가 지수 등은 보고하는 통계가 아니다며 장관에게 보고하는 통계는 매매 가격 지수가 맞다. 가장 대표성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는 겁니다.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한 통계의 경우 시장에서 주로 거래되는 매물 위주로 집값 상승률을 계산한 탓에 오히려 전체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토부가 인용하는 매매 가격 지수가 오히려 실제 시장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반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하나금융건강연구소가 발표한 법원 등기 데이터를 활용한 국내 부동산 거래 트렌드 분석 보고서에서도 매매 가격 지수는 표본에 대한 현장 설문조사 결과로 실제 시장 가격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른 부동산 전문가도 실거래가 지수조차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서울 아파트 값이 이번 정부 들어 40% 올랐다고 하는데 100% 이상 오른 단지들이 허다하다고 말했습니다. 국가공인통계작성기관인 한국감정원에서는 그 집값 변동률을 매매 가격 지수, 실거래 가격 지수, 평균 매매 가격 지수, 중위 가격 지수 등으로 이 4개의 통계를 통합해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표본이죠. 매매 가격 지수, 그러니까 그 김현미 장관이 보고받았다는 이 매매 가격 지수라는 거는 전국의 아파트 900만 채 중에서 17,190가구 표본의 변동률을 기준으로 산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17,190가구 중에 거래가 몇 년 동안 없는 가구가 있으면 그거는 옛날 가격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시세를 반영을 못하는 거죠.
이외 나머지는 해당 월에 실제로 거래된 모든 매물을 표본으로 변동률을 계산하는 건데, 정책은 매달 나오잖아요. 거의 매달 나오거든요. 그 매달 정책이 나올 때마다 그게 그 실제 시가에 반영이 됩니다. 여러분 횟집에 가서 도다리 회 같은 거 시키시면, 다금바리 시키면 다 시가로 표시되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얼마 전에 속초를 갔는데, 속초 올해 몇 번 갔습니다. 근데 오징어 물회를 시키니까 가격이 시가예요, 시가. 그러니까 오징어가 많이 안 잡힌다 이거죠. 그러니까 되게 비쌉니다. 그런 거 같은 겁니다. 지금 비싸다고 아우성인데, 김현미 장관은 900만 채 중에 만 가구, 그러니까 한 2만 가구 정도 표본, 그것도 언제 거래됐는지도 모르는 데이터를 가지고 서울시 집값이 3년 동안 14%밖에 안 올랐습니다라고 발표를 하고 대통령한테도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제 그 매각 가격 지수와 실거래 가격 지수의 차이를 보면 이렇게나 차이가 나는 거죠.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할 때마다 계속 거래 가격은 뛰어 올랐던 겁니다. 실제 시세는. 근데 이만큼의 차이를 정부는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 진짜 국토부 공무원들이 대통령이나 장관을 속였던 걸까요? 속였겠습니까? 대통령이나 장관이 정치 원투데이 한 분들도 아니고, 청와대에도 국토부 공무원들 파견 많이 가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속인 게 아니죠. 속인 게 아닙니다. 그럼 이게 내용은 진짜 진실은 뭐냐? 이 데이터, 4개 데이터를 다 보고를 했을 거예요. 4개 데이터를 보고했는데 자기 부동산 정책이 효과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나마 내 부동산 정책 때문에 지금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려면, 지금 14%밖에 안 올랐어요라고 하는 가장 덜 오른 데이터, 이걸 가지고 지금까지 김현미 장관이 거짓말을 해왔던 것 뿐입니다. 장관이 이걸 몰랐다고 말하는 게, 차라리 내가 거짓말 했다는 것보다는 내가 무능했다, 몰랐다고 얘기하는 게 더 나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이 공무원으로 보고 다 했고요. 청와대에도 다 보고 다 됐고. 근데 이제 성과가 이렇게 안 나오면 어떡하냐라고 해서 고민하다가 국회의원이 야 이거 봤냐라고 들이미니까 전 그거 몰랐는데요. 이렇게 그냥 거짓말한 거예요. 이게 진실입니다. 그 말은 뭐냐? 지금 청와대나 국토부도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걸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명만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올라간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대책은 지금 없다. 그래서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김현미 장관을 지금 자르면 실책을 인정하는 거니까 자르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보셔야죠. 이 기사도, 이 언론 기사 같은 경우도 이제 말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몰랐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행간을 읽어보면 알고 있는데 거짓말을 한 거고, 걷잡을 수 없이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으니까 마치 이제 나머지 가격은 몰랐던 것처럼 이제 둘러대는 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로 국토부 공무원이 징계받거나 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왜냐면 또 양심선언 나오면 골치 아프잖아. 전 보고했는데요 이래버리면 이제 골치 아픈 거니까 말이죠. 아무튼 뭐 그렇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일단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바로 2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